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손을 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단 70년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두 가지 코너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15 20주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만든 순서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착각을 하거나 쇠뇌를 당하거나 이런 주제로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좀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요즘도 뭐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그리고 당선까지 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 입에서 직접적인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70년 동안 계속되는, 이번에도 가짜뉴스도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 붕괴론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붕괴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불안하고 허약한 북한 정권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은 안 된다. 교류 협력하지 말라. 이런 죽음과도 같은 게 이제 북한 붕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붕괴론의 출현 배경, 실상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한국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시기가 아마 이제 94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그런 시기로 저는 이제 그 시작 시기를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출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붕괴론이 시작된 이유. 먼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 세상에 독립된 또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국가로 놔둘 수 없는 그런 북한의 악마화를 꼭 시켜야 하는 것이 미국의 국리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보는데, 94년에 제가 일정한 역할을 했지요. 우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방해해서 핵무기를 동결시키겠다 하는 파격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또 합의를 해서 정상회담을, 제1차 정상회담이 그때 일어날 뻔했습니다. 94년에. 그런데 뭐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해 버렸잖아요. 그래, 그 사망되고 나서 제네바 회담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단장으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이 경수로 2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습니다. 또 경수로 1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1년에 5만 톤씩 중유를 제공하겠다. 그 미국에서 약속하고 사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사인했느냐? 그러니까 그 붕괴에 북한이 3개월 못 간다 이거예요. 1년도 지금 못 가는 그 정권한테 무슨 약속을 못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수로 주겠다, 뭐 종류를 주겠다 한 것도 북한 붕괴한다는 걸 전제하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지,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예산을 빼낼 수도 없지. 그래가지고 경수로 2개는 뭐 한국도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약속을 깬 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에서 약속을 깬 거죠. 그러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평양에 참 1년에 2번, 3번 갔는데 사람 눈뜨고는 못 봐요. 아이들이 병에 들어서 죽는 거는 그것도 나쁘지요. 그런데 굶어서 죽는 걸 제가 양로원에 과원에 가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되면은 체제가
붕괴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단체든지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게 조지 짐미러라고 소시알로지스트가 만든 이론인데 가정도 어렵고 어려우면 단절이 되고 이혼을 안 하는데 또 돈을 좀 벌이면 그만 의의가 깨어지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아마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절대 경제가 나빠가지고 체제가 붕괴하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북한에 여행해가지고 이거 붕괴하겠다. 그래 느끼는 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전문성 있는 학자들은 명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체제의 정통성이 없어져야지 체제의 위기가 오지 경제의 어려움에서 체제의 위기는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명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북한은 지금까지도 안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체제의 정통성은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 가져옵니까? 정치 이념에서 가져옵니다. 정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여러 가지 이념에서 정치 제도의 통치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경제적인 돈에서 정통성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은 이념이라는 게 소위 주체사상이 어떻게 지금 단단하게 돼가지고 중요한 이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게 말할 수 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노동당에서 하고 인민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 얽혀가지고 체제가 정당화되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거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사회화하고 이래가지고 똘똘 뭉치가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붕괴하지 않은 이유도 되고 앞으로도 경제 가지고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뭐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지만 그 생각에는 별 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붕괴론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 제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붕괴론하고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벌을 준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벌을 준다. 버릇을 고쳐준다. 버릇이 뭐 나쁩니까? 벌을 받을 만한 버릇이 뭡니까? 자, 핵무기 만들었다. 핵무기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거 안 만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만들려고 그러다가 다 중도 하차가 됐지만 이 집념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이제 핵 포기하라 그러면은 포기한다 그럽니다. 또 지금까지 한다 그랬고 포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핵과학이 있지, 과학자 있지, 핵 만들어 봤지, 원료, 재료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3, 4개월만 하면 또 핵국가가 다른 핵국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시킨다 하는 그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핵을 만든 것이 우리를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절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공격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건 효과가 지금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압을 하다가 결국은 무력 행사를 못합니다. 핵국가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방송 때 아마 그 북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북지도자 신변 이상설하고 북한 붕괴론하고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붕괴론을 누가 왜 유포하게 되는 건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지요. 그 현실적인 땅바닥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50 몇 년 살아서 미국을 잘 압니다. 미국에서 제법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라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묻고 정부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붕괴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붕괴되느냐 하는 것은 자본주의 나라의 정치 발전, 경제 발전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하려면 사회주의 나라라는 거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그 상식적이 아닙니다.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전 시기 수십 년을 그렇게 각축을 이루며 살았지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에 근거를 두고 사회주의는 사회 공유 재산입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북한은 어지간히 알 만큼 압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 그렇게 상식적인데도 그걸 보지도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문가들이 뭐를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든가 정책을 종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세계를 뒤흔든 한반도 대화 역사 해가지고 그 한반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그 남북 대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우선 교수님께서는 94년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성사시킨 특별한 경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 회담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후 6년 만에 이제 1차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정상회담, 2000년 6.15 1차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이 무엇일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성사된 게 본인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단연간 하실 때 제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크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일에 대한 집념, 더구나 평화 통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변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 국방 이걸 꼭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남쪽과 관계를 잘 만들면은 자기의 그 임무인 국방을 잘할 수 있죠. 그 정치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밀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셨는데 제가 학자로서 희망하기는 두 분이 같이 받았었어야 했어요. 두 분이 같이 받도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두 분이 다 받게 되면 역사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첨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나왔는데 합의 전에 성사 자체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입장, 움직임이 어땠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미국은 반대죠. 벌써 코리안 6.25 동란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온 것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없고 이런 게 있지만 양민학살을 미군이 얼마나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보십시오. 양민학살하는 걸
특히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3번이나 가봤어요. 그 눈물 안 흘리고는 못 봅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북한을 공격해서 없애고 싶어요. 왜냐? 그 코리안 워에서 미국이 최초로 역사가 생기고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입니다. 이기지 못한 전쟁. 거기에서 수모를 받고 국치적인 그러한 전쟁이 코리안 워였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북조선이 그랬거든. 그걸 감아둘 수 없잖아요. 죽여버려야죠. 없애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북에서는 또 그걸 또 알고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어떤 구소련 그 사이에서 외교를 잘했지. 이것도 버리지 안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안 하고 살아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6.15 선언이 굉장히 기대 이상의 그 수준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 내용에 대한 그 미국과 일본 등등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과 북 이외에는 평화 관계를 원하는 인접 국가가 없습니다.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미국까지 막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15에서도 그렇고 다른 정상회담 쭉 문 대통령의 평양 선언까지 합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하자. 그게 제 입장에 다 들어와요. 그런 데 대해서 인접 국가들이 좋아할 까닭이 있습니까? 좋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하자. 상징적으로 또 걸어놓고 6.15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체제와 이념과 생활 방식 이런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질성을 받아들여야지 평화가 됩니다. 평화는 동질성이 있으면 전쟁합니다. 이질성이 있어야지 평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조화니까. 조화는 이질성이 없으면 조화라는 개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지금 이질성이 많지요. 한 5-6가지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 얘기하겠는데, 북에는 집체주의, 남은 개인주의, 북에는 민족주의, 남은 세계주의, 북에는 평등사상, 남에는 자유사상.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불구하고 통일할 수 있다.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화적인 통일은 이질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 학자적인 신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 분께서 합의를 했거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최초의 정상회담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성사가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년 만에 1차 정상회담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합의 자체가 1차 정상회담으로 어떤 그 이어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는 별개의 건데,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미 카터가 가는데, 내가 이 얘기는 김영삼 대통령 세상 쓰셨으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미 카터가 간다고 하니까, 평양에 간다고 하니까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다 집어넣고 나서 지미 카터가 비행기를 떴는데, 비행기가 떴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다 알만한 사람이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내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미 카페가 평양 간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 못 가게 할 수 없나?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급하게 또 좀 조정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정상회담을 김영삼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또 대한민국 정치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미 카터가 정상회담을 만들어 오니까 그랬거든. 그 대한민국의 역대 그 대통령들 보면은 정상회담 다 하고 싶어 했어요. 다 가서 평양 가서 만나가 한 건 하려고 다 그랬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1차 정상회담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반도 대화의 역사는 앞으로 쭉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정상회담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북미 대화도 있고 남북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주로 듣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첫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6.15 20주년을 맞아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